예, 안녕하십니까. 2023년 7월 30일입니다. 자, 풀스크린 놓고 펜 잡고. 자, 이번에는 제가 미국이 성장을 GDP가 2.4% 성장하고 고용이 정말 계속 강하고 침체가 오지 않는 이유를 찾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제가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다른 리서치 회사에서 나온 거를 제가 보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가 혼자 생각을 한 거라 맞으면은 정말 제가 잘한 것 같고 아니면 실수한 거면은 남을 두고 탓할 그게 없기 때문에 그냥 한 두 달 정도 후에 다시 한번 확인 절차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맞았을 수도 있고 틀렸을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좀 찾아본 거에 의하면 맞은 것 같거든요. 예. 결국 이유가 뭐냐면 정부가 써대는 써 제끼고 있는 돈이 문제예요. 부양정책, 결국은. 예, 그것 때문에 지금 미국 경기가 좋은 거다. 침체가 오지 않고 있는 거다. 돈으로 막고 있어요, 지금. 제가 여태까지 연준 페드 풋하고 연준이 풀어제끼는 돈하고 막아주는 것만 포커스를 하고 재정 적자 쪽에 대해서 그냥 의심만 있었지 이걸 제가 숫자를 정확히 자세히 들여다보진 않았는데 이번 주에 숫자를 다 지금 9개월 동안 나온 숫자를 보니까 이건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선 요약부터 가면 이 상반된 정책이 계속될 거라고 쭉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런 상황을 보고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제가 이 왼쪽의 차트는 이 데피시트 차트, 적자 차트는 몇 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적자 데피시트라는 거는 지출 빼기 수입이죠. 그러니까 지출을 이렇게 많이 하고 수입이 이거밖에 없었으니까 코로나 때 이렇게 많이 적자가 났었다. 이건데 보시면은 연준이 기준금리를 5.5%에 놓고서는 긴축 행보를 걷고 있는 상황에서 인플레 잡아야 되니까 이거를 지금 완화시키고 미티게이트 시키고 있는 그 요소들이 있거든요. 네 가지를 보면은 1번은 전에 말씀드렸던 연준의 그 암시되어 있는 내포된 방어선, implicit Fed put, explicit 했던 거는 제로 금리에다 돈 찍는 거였고 지금은 이제 그 짓을 못 하니까 뒤에서 은행들을 도와주고 경제를 도와주는 뱅텀 펀딩 프로그램이라든지 은행들한테 열어주는 디스카운트 윈도우. 그다음에 이렇게 조금 잘 정리된 파산을 유도해낸다든지 아니면 반강제 합병, JP모건이나 큰 은행들한테 많이 혜택을 줘가면서 망한 은행들을 사게 만드는 이런 행동들을 해가면서 유지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다 또 이제 리버스 리포 패실리티라는 곳에 돈을 많이 쌓아두고 있다든지 뭐 이런 거. 이거는 지금 성공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SVB가 망한 후에 3월 지나서 시장이 용기를 얻고 쭉쭉 주식시장도 오르고 경기 지표도 강하게 나오고 있는 거고요. 고용 지표도 계속 잘 나오고 있는 거고 그걸 계속 불어뛸려고 하는 거고 2번인데 2번도 지금 하기는 했는데 앞으로 이게 더 할 거예요. 2번이. 여기서 1번에서 그 TJ하고 RRP가 왜 뱅킹 시스템 바뀌는지 이거는 뭐냐면 이건 제가 다음에 뱅킹 시스템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때 들어갈게요. 트레저리 제너럴 어카운트하고 리버스 리포 패실리티에 있는 돈이 뱅킹 시스템 밖에 있다가 얘들이 들어오면서 유동성을 공급하거든요. 근데 이거가 제가 지난 2, 3주에 걸쳐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약간 지나가듯이 말씀드렸더니 시청자분들께서 꽤 그래도 한두 분이 아니라 꽤 많은 분들이 이걸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제가 기회가 되면 다음에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2번이 지금 핵심인데 2번이 왜 사람들이 지금 미국 기초 체력이 좋다라고들 방송에서 표현을 하시는지 그 이유예요. 정부 재정 적자가 엄청납니다.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세금보다 지출이 많다는 건데 얘가 지금 경제 성장을 확보하고 경착륙을 연착륙으로 돌려놓고 있고 거품이 터지지 않게 하고 있는 노후 착륙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사람들한테 기대를 심어주는 물론 인플레가 큰 걸림돌이 되긴 하지만 그 상황을 만들고 있어요.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예, 요걸 제가 자세히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그 다다음 두 장에 걸쳐서. 요약부터 말씀을 드리면 원래 미국 정부가 예상하고 있던 1년의 재정 적자가 GDP의 5% 정도, 5%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에 5에서 8%포인트가 높은 10에서 13%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GDP 대비 1년 적자가 5%를 원래 예상을 하고 들어갔는데 2023년에 우리가 들어가면서 끝나고 나면은 아마 5%에서 8%포인트가 높게 10에서 13%를 썼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4%가 성장하는 건 당연해요. 어떻게 보면. 고용시장이 안 꺾이고 돈을 풀어 제끼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지금 10에서 13%를 쓰고 있다는 게 적자가 난다는 게 얼마나 크고 무서운 숫자냐면 한국에서 올해 초에 40조 특례론 나왔잖아요. 부동산 시장 부양하겠다고. 이게 GDP 한국이 2천조라고 보면 GDP의 2%에 달하는 돈이거든요. 40조면은. 이 40조를 풀었더니 전국 집값 하락세를 늦추고 반등 기미도 살짝 보이면서 건설사나 혹은 건설사들이 소유하고 있는 방송사들이 다시 살아난다. 부동산 바닥 찍었다라는 그런 썰을 풀 수 있게 그런 여지를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이 2%를 씀으로써 부동산에다가. 근데 지금 미국이 제가 보기에는 10에서 13% 정도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2023년 9월 30일이 돼봐야 돼요. 미국은 10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회계 연도거든요. 그 지금 2달 남았어요. 예, 이거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어마어마하게 재정 적자를 지금 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경제 성장을 시키고 GDP 성장을 시키고 고용시장을 꺾지 않고 골디락스로 갈 수 있게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즉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위기가 오지 않던 이제 금리는 낮아진다고 말씀드렸어요. 특히나 단기 쪽에서. 그럼 금리가 우선 평평해질 거고 그 다음에 이 너무 많은 부채가 문제가 되면서 달러 약세가 오고 슬롭 자체가 포지티브해지면서 장기 금리가 뛸 거다. 그렇게까지 제가 말씀드렸고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장기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채권값이 떨어지면 이 올라가는 걸 막으려면 결국 연준이 다시 QE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게 제가 계속 말씀드린 레파토리였고 여긴 아직 안 갔습니다. 3번은. 앞으로 이제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2번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2번이 진행 중이에요. 현재 진행이요. 그러고 나면 3번이 벌어질 거고 역시 4번도 벌어질 건데 아직은 안 생겼어요. 파월이 분명히 말을 바꿔서 QE를 절대 안 하겠다. 재정 적자 막아준다는 거는 재무부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더 이상 사줄 생각 없다는 QT를 계속 할 거다라고 엄포를 놓긴 했지만 이 사람도 뭔가 문제가 생기면 다른 이름으로 QE가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기 식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채권을 사줘야 될 거란 말이에요. 외국에서도 안 사주고 국내 은행들도 사주기가 힘들면 파월이 결국 사줘야 되는데 이게 40 트릴리언을 향해서 막 가면서 지금 33 트릴리언 돼가니까 40 트릴리언을 향해 가면서 달러가 본격적으로 약해질 거고 동시에 근본이자 화폐 공격을 받으면서 더 위험해질 거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3번, 4번이 아직 안 일어났죠. 이게 뭔데 언제 일어날지 모르죠. 6개월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모르는데 이렇게 갈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8월에 나올 브릭스가 들고 나오는 골드백 커런시가 이제 큰 영향을 주지 않겠냐 이제 이런 건데 이제 골드백 커런시를 가지고 나오는 브릭스가 답은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역할을 하긴 할 것 같은데 미국의 만행에다가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뭔가가 돼주긴 할 것 같은데 브릭스에서 가지고 나오는 그거는 이제 문제가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잘 못할 것 같아요. 제 걱정은. 그 통화 정책 같은 것도 문제고 그다음에 근본이제라는 건 금을 어딘가 보관해야 되는데 금을 어디다 보관할 거며 브릭스에서 가장 입김 세고 힘 있는 게 결국 중국하고 러시아인데 둘 다 독재 정권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잖아요. 제가 솔풀경 제가 브릭스 커런시를 만약에 1억 원어치를 갖고 있는다. 그러면은 그거에 상응한 뭐 20% 골드백이라 그러면 2천만 원 정도 되는 상당하는 그 금을 브릭스 나라 어딘가에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뭐 중국이나 러시아에 있는다 그러면은 시진핑이나 푸틴을 믿고 거기다 금을 넣어놓는다는 거니까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거든요. 예, 만약에 러시아에 넣어놓고 있으면 저 금 저 금으로 교환해 주세요. 하고선 들고 갔을 때 그날 만약에 푸틴이 기분이 안 좋다 그러면 금을 못 배울 수도 있는 그런 좀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 룰 오브 로나 빌 오브 라이츠 같은 인권 보장이 없고
제대로 된 법률 체계도 되어 있지 않는 나라들끼리 뭉쳐서 뭔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노답입니다. 답이 없는데 제가 그래도 희망적으로 보는 거는 이거를 만약에 들고 나오면 미국한테 생각할 시간하고 대응할 시간을 벌어줄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무시를 못할 것 같아요. 근본 이제 화폐가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근데 이제 브릭스 커런시가 성공적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실패하기는 실패할 것 같은데 어쨌든 미국을 조금 이렇게 시겁하게 만드는 그러한 힘은 돼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쨌든 2번으로 가겠습니다. 정부의 이 스pen딩이 이게 뭐냐? 자, 이거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은 좀 힘드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나중에 컴퓨터 화면으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숫자는 많은데 잠깐만 인내심 갖고 한 번만 봐줘 보세요. 한 10분만. 이거 되게 말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 맨 위에 보면은 2006년도 해를 보면은 자, 10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피지컬 이어예요. 회계 연도예요, 미국에서. 이때 2006년도를 보면 지출이 3.8트릴리언이었고 수입이 3.5니까 적자가 0.3이죠. 마이너스. 맨날 적자죠, 미국은. 그럼 GDP가 13.8이니까 GDP 분모 적자가 분자를 놓으면은 여기서 적자 폭이 2.2%입니다. GDP 대비. 그러면 유러피언 유니언 내가 가입하려 그래도 GDP 대비 적자가 3%를 넘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2007, 2008 계속 보면은 1.4, 4.1 해서 뭐 2%, 3%, 4% 정도를 유지를 해요. 그러다가 2008년 9월에 리만이 터지죠. 그러니까 여기서 오렌지 색깔 쳐놓은 2, 4년 동안 적자가 엄청나게 나면서 더군다나 정부 수입은 차이가 없는데 지출이 막 늘어나니까 적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GDP 대비 10, 11, 12, 13%를 찍어요. 제일 심했던 2009년에 13%가 나오는 것처럼. 그리고 나서 7년 동안 조금 자숙하고 조금 정신 차리면서 GDP 대비 적자가 3, 4, 5%로 떨어지죠.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된 거예요, 이때. 그리고 코로나 터지고 나니까 2020년하고 21년에 우리가 알듯이 기업하고 개인들한테 막 돈을 찔러주면서 리먼 때보다 훨씬 높은 GDP 대비 적자가 16%, 12%씩 납니다. 그리고 나서 2022년 3월부터 이때쯤부터 이자를 올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2022년에는 어느 정도 정상화가 돼요. 적자가 1.5트릴리언이고 GDP가 25.7트릴리언이니까 5.8%까지 내려왔고 미국 정부에서 추정하기를 2022년 말에 할 거 아니에요. 추정치가 나올 거 아니에요. 얘가 뭐 8월, 9월 때쯤. 그때 얘들이 예상했을 때 내가 6.2트릴리언 쓰고 4.8트릴리언 거두면 1.4트릴리언이 적자가 날 겁니다라고 예상을 해요. 그럼 26트릴리언 GDP니까 5.4% 예상치가 나와요. 그럼 그렇게 뭐 높긴 하지만 무지막지하게 높은 건 아니잖아요. 문제는 2022년 숫자를 보면은 첫 9개월 동안 10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얘들이 550빌리언 적자가 나고 이게 지금 작년도 얘기하는 거예요. 2022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마지막 3개월 동안 적자가 850빌리언이 나요. 그러니까 1년에 나야 되는 총 적자가 40%가 첫 9달에 몰려 있고 나머지 3달 동안 60%가 난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1.4, 1.5 트릴리언이 나요. 적자가 얼추. 그러면 2023년을 보면 2022년 10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9개월 동안 1.4 트릴리언이 났고요. 이게 지금 진짜 난 거예요. 6월 30일까지 1.4 트릴리언이 적자가 났어요. 근데 2023년 정부 추정이 1.4라 그랬죠. 그러니까 1년치 예산 적자가 1.4인데 9달이 지났는데 1.4가 났어요, 이미. 그럼 이 예상치가 맞으려면 7월, 8월, 9월 3달 동안 적자가 0이어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22년 걸 보면 0은커녕 첫 9달 동안 났던 적자보다 마지막 3달 동안 나는 적자가 2배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마지막 3달 동안 적자가 2022년처럼 1.5배가 난다 그러면 2.1 트릴리언이 나는 거고 그게 제가 시나리오 1이라고 둔 거고
그게 아니라 조금 더 보수적으로 만약에 마지막 3달 적자가 첫 9달하고 똑같은 1.4 트릴리언 난다 그러면 이걸 제가 시나리오 2로 뒀어요. 그럼 극심한 적자 시나리오 1을 보면 1.4 플러스 2.1 하면 3.5 트릴리언이 되고 그거보다 그래도 좀 더 보수적으로 2번 시나리오 보면은 총 1년 적자가 2.8 트릴리언이 됩니다. 이거를 26.0 트릴리언 GDP에다 갖다 대면 적자가 10에서 13%가 나와요. 2023년에 미국이 10에서 13%의 재정 적자를 낼 확률이 높아요, 지금. 그럼 이거는 리먼 당시에 냈던 재정 적자하고 맞먹는 수준이에요. 잘하면 더 높아지든가. 물론 낮아질 수 있지만. 오늘 제가 이걸 녹화한 당시에 지금 오늘 날이 7월 30일이니까 마지막 3달 중에 한 달이 지나갔는데 저는 숫자가 없으니까 인터넷에 올라오는 숫자만 보고 해야 되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찾아보면서 6월 30일까지 처음에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설마 1.4로 도달을 했을까 했는데 1.4 도달을 했어요. 얘들이 벌써. 그럼 코로나 때만큼은 아니지만 리먼 때하고 맞먹는 수준의 구제금융을 하고 부양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소리예요. 정부가. 그럼 이거는 진짜로 갖다 돈을 때려 쓰는 거잖아요. 이게 재정 적자가 훨씬 무섭거든요. 페더럴 리저브에서 연준에서 돈을 풀 때는 국채를 산 다음에 그 돈이 은행한테 가 있을 때 은행이 그걸 대출을 해주지 않으면 국민들한테 대출이 나가지 않으면 그냥 은행에 남아 있거나 그거를 연준 리저브로 그냥 보고 그냥 파킹을 시켜놓고 있으면 liquidity trap이라 그래가지고 유동성이 돌지 않아서 velocity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인플레가 쉽게 일어나지 않는 거다라고 이제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거든요. 근데 재정 적자는 훨씬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진짜 이게 돈이 나가서 국방비로도 쓰이고 퇴직하신 분 연금으로도 나가고 도로도 짓고 건물도 짓고 병원도 짓고 한단 말이에요. 페더럴 레벨에서, 그러니까 정부 레벨에서, 스테이트 말고. 이게 바로바로 주머니에 꽂히는 돈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리먼 때보다 혹은 리먼 때만큼이나 강하게 부양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장에 보면은 2.4% 성장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하고 이것보다 더 해야 돼요, 사실. 1년에 지금 재정 적자가 10에서 13%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 봐야겠죠. 9월 30일 지나서 10월 초에 한번 볼게요. 얼만큼이나 이게 늘었는지. 진짜로 1.4 트릴리언에서 멈췄는지 아닌지. 왜냐하면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면 이게 이것도 좀 헷갈려 보이는데 잠깐 조금 인내심을 갖고 보시면 2023년이 초록색이고 2022년이 이걸 뭐라 그래야지? 파란색? 옅은 파랑이라 그러면 자 이게 지금 얘가 2023년이에요. 요 선이 6월 끝났는데 1.4 트릴리언에 와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그렇죠? 정부가 말하는 건 뭐냐면 예상치는 여기서부터 적자가 하나도 안 생기면서 이렇게 가서 1.4 트릴리언에서 끝날 거라는 거고 왜냐하면 2022년에 1.4, 1.5 트릴리언에서 끝났으니까 이렇게 갈 거라는 거고 여기 그래프들을 보시면 이게 노란색이 지금 21년이고 빨간색이 22년 그리고 여기서 지금 밑에 올라간 애가 얘가 22년 아니죠. 이 파란색 지금 올라간 게 빨간색이 20년. 죄송해요. 20년. 코로나 났을 때. 20년, 21년, 22년을 보면은 이렇게 마지막 7, 8, 9월 때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오르고 오르잖아요. 19년 때는 살짝 꺾이긴 했어요. 이때 9월 달 하나. 그러니까 하나 오르고 이때 살짝 꺾이긴 했는데 오르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초록색 선이 이렇게 갈 거라는 거죠. 이렇게 가서 이게 2.2 트릴리언에 멈출지 2.5를 갈지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3달이 오른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2022년하고 23년 것만 딱 놓고 봤을 때 이게 지금 재정 적자 수준이거든요. 옅은 분홍하고 짙은 분홍이 있는데 옅은 분홍이 22년이에요. 22년 10월 달에 적자가 요만큼이 났고 23년 10월 달엔 적자가 요만큼이 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23년 10월 달 보면은 23년 10월이 적자가 살짝 작았죠. 22년보다. 요때 10월 빼고 나머지를 보시면 죄다 23년이 커요. 적자가. 여기서도 적자가 크죠. 여기서 12월 달 보면 22년에는 적자가 아예 없었는데 적자가 났고요.
1월 달에는 이게 세금이 들어오고 하니까 이게 플러스로 가져야 되는 달인데 23년에는 적자가 났고요. 2월, 3월에는 계속 적자가 컸고요. 22년보다. 4월 달에는 세금 걷는 달이니까 이렇게 많이 흑자가 나야 되는데 흑자가 이렇게 조금밖에 안 났어요. 22년보다 적게 났다는 거죠. 흑자가. 그리고 5월, 6월에도 계속 적자가 컸어요. 22년보다. 그럼 여기서 7월, 8월, 9월이 적겠느냐? 아니면 0이 될까요? 아니요. 제가 보기엔 이렇게 커질 것 같아요. 이렇게. 더 크게. 23년에. 왜냐하면 다른 부양책은 둘째치고 이자 비용만 봐도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자 비용이 늘어난다는 건 이자가 나가면 그 나가는 이자는 결국은 투자자들 주머니에 들어가니까 해외에서 뭐 일본 사람들이 뭐 미국 국채 샀으면 일본한테 가지만 뭐 미국 국내에 있는 보험사라든지 그 뭐 401k에서 들어간 돈이라든지 그 펀드에서 들어가서 사는 MMF라든지 그거는 결국 미국인들 주머니로 다시 들어가서 수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높은 이자율이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방해가 될 거다라는 그 이론도 있어요. 말이 돼요, 그건 사실. 그럼 이 적자가 날 때 왜 계속 여기서 7, 8, 9월에 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느냐? 여태까지 지금 계속 써오던 그 윤곽이 있고 왁구가 있으니까 계속 써야 될 거고 이자만 봐도 지금 줄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게 2022년 3월 달부터 이걸 올리기 시작했는데 2022년 3월이면은 벌써 여기서 올리기 시작했잖아요. 2022년 3월이니까 이쯤부터 쭉 했으니까 계속 이자 부담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지금 5.5까지 갔는데 이거를 윤곽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요거 하나만 설명을 드려보면 왜 시간이 지날수록 적자가 크게 불어나냐. 이자 비용만 봐도 그렇습니다. 2001년에 요 지난번에 22년 전에 5.5% 기준금리를 갔던 게 2001년 때예요. 2001년에 보면 그때 당시에 미국 부채가 5.6 트릴리언이었고 GDP가 10 트릴리언이었으니까 정부 부채가 GDP 대비 56%였습니다. 그러면 5.6% 부채를 기준금리였던 5.5%에 곱하면 물론 미국 정부가 5.5%에 다 빌리는 건 아니에요. 장기채가 지금처럼 낮을 수도 있죠. 커브가 인버트 되면서 4%, 4.5%에 빌릴 수도 있지만 그냥 이론상 이해하기 위해서 5.6 트릴리언을 5.5% 연간 빌린다고 보면 1년에 나가야 되는 이자가 0.3 트릴리언이 나와요. 2001년 당시에 국방비가 0.4 트릴리언이었으니까 국방비의 75%였어요. 이자 비용이. 얼추 계산을 해보면. 오늘날 23년에 55.5% 갔죠. 미국 정부 부채가 32.6 트릴리언에 와 있고 GDP가 26 트릴리언이니까 정부 부채가 126%에 와 있습니다. 2배가 넘었죠. 그게 문제고 그 32.6 트릴리언에다가 5.5%를 곱해버리면 이자 비용만 1.8 트릴리언이 나오고 국방비가 오늘날 2023년 국방비 예산이 0.8이기 때문에 225%예요. 국방비 예산의 2배 4분의 1이 넘은 거예요, 지금. 그냥 간단하게 산술적으로 봤을 때 기준금리를 적용을 했을 때 거기다가 옐런이 지금 뭐라고 있냐면 TGA 어카운트를 500 빌리언을 리필을 해야 되잖아요. 다 썼잖아요. 지금 그때 그 부채 한도 얘기 나오면서 국채를 발행을 못하니까 TGA 있는 돈을 갖다 썼고 그걸 다시 갖다 메꿔 넣는데 트레저리 빌을 많이 발행하고 있거든요. 트레저리 빌이라는 거는 만기가 한 달에서 1년 안에 사이에 있는 걸 보고 빌이라 그러는데 그 단기채를 겁나 발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3개월짜리 이자 나가는 게 지금 5.5%죠. 5.5, 5.45에서 5.5 왔다 갔다 하거든요. 거의 Fed Funds Rate로 빌리고 있다는 소리예요. 지금 옐런이. 그러니까 옐런이 빌을 많이 발행하고 있는 거는 이 Reverse Repo Facility에 있는 RRP에 있는 돈을 끌어오기 위해서 그런 건데 이제 이게 단기 자금이기 때문에 단기 자금을 끌어와서 5.5%를 많이 줘야 왜냐면 RRP에서 지금 5.30을 주고 있으니까 하단이 5.25고 거기서 5베이시스 포인트를 더해서 5.3% 금리가 RRP에서 나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매칭하기 위해서 단기를 많이 발행한단 말이에요. 장기는 발행해봤자 그 MMF나 단기 자금을 끌어들일 수가 없으니까 30년 동안 묶어놓고 있는 그 돈이 아니니까. 그래서 하여튼 지금 옐런이 TB를 겁나 발행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자율을 올릴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서 이게 커질 것 같아요. 뭐 제가 틀렸으면 죄송한데 이 지금 2022년에 나오는 거나 23년 내내 이 썼던 적자의 윤곽 그 사이즈를 봤을 땐 커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10에서 13%의 재정 적자가 난다는 건 GDP 대비
아직 리먼이 터지지도 않았는데 미리 정부가 이걸 어마어마하게 돈을 풀고 있다는 소리예요. 안 났는데, 리먼 백도 안 났는데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은 제가 잘못 짚었을 수도 있어요. 리먼이 온 다음에 해야 되는데 이 상태로 가다가 정말 막을 수 있을지, 아니면 리먼이 오면 도대체 이놈의 재정 적자가 10에서 13%가 아니라 16%가 아니라 몇 프로까지 가야 될지, 20%? 25%? 어디까지 가야지 이게 막고, 막다가 못 막으면서 달러가 무너지는 것까지 연결될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설마 했는데 2023년에 어마어마한 적자를 내면서 돈을 갖다 경제에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GDP를 끌어올리고 고용을 부러뜨리지 않고 다시 주택값이 오르느니 많이 하면서 경기 침체가 없다. 이거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건 지금 말씀드린 거고, 밥 먹는 거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자, 리먼 터진 다음에 American Recovery Act and then Reinvestment Act 해가지고 이제 830 빌리언 규모를 2009년에 통과를 시켰고요. 요번에 2022년에는 인플레 생긴 다음에 Inflation Reduction Act, IRA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809 빌리언 달러 규모였는데, 이걸 물론 1년에 다 쓰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차차 이제 계속 쓰겠지만, 이런 거의 문제는 효과적인 법 실행을 위해선, 법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단기 플러스 중기적으로 돈을 지금 써야 중기 장기적으로 인플레를 낮춰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갖다 그냥 계속 쓰는 거예요. 돈을 지금 당장 써야 돼요. 친환경적인 에너지 만드는 기술도 써야 되고 뭐 플란트도 짓고 모두 하고 하는 게 지금 오늘 당장 돈을 써야 나중에 인플레 위협을 줄일 수 있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기 때문에 얘들이 여기다 갖다 돈을 쓰고, 돈을 쓴다는 건 쓰면서 당연히 고용이 더 창출될 수밖에 없고 사람들 주머니에 돈이 더 많은 것처럼 생깁니다. 10에서 13% 적자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물론 8%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9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지나가 봐야죠. 7월, 8월, 9월에 얼마 쓸지 모르니까. 지금은 하여튼 1년 예상치를 벌써 도달을 했으니까 3개월이 남았는데, 그리고 그 3개월이 뭐 3월, 4월, 5월을 끼고 있는 3개월이면 좀 덜한데, 왜냐면 4월 달에 세금이 들어오는 달이니까 항상 돈을 많이 써줘야 되는 7, 8, 9월. 여기서 보세요. 7, 8, 9월 돈을 많이 써주는 달이 남은 거예요. 3달. 개인으로 치면은 내가 앞으로 7, 8, 9월에 돈이 많이 나갈, 지출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달인데, 이 평균적으로 역사적으로 흐름을 보면 그 3달이 남았는데 내가 1년 동안 써야 될 돈이 다 쓴 거예요. 벌써.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것 때문에 지금 미국 경기가 좋아 보이는 것 같은. 그래서 단기 실전으로 가면 그런 것 같아요. 단기 실전은 역시, 그러니까 안 좋은 상황인 거 알고 미국 정부에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계속 부양책을 하는 걸 알지만, 그렇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비관적이고 문제점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바로 주식시장에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걸 보고 당장 숏할 수는 없으니까. 자, 단기 실전은 완전히 다른 얘기니까 가보겠습니다. 지금 지난주에 아주 드문 현상 나왔어요. 개미 형님들이 롱으로 전환했습니다. 이거 개미 형님들이 요즘 지난 12개월 동안 롱으로 전환한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요때 빼고. 하여튼 들어갔고, 이거 롱으로 전환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숏을 할 건 아닌 것 같고, 이 투기 기관 투자자가 숏을 많이 했고, 이 또 중장기 투자자는 롱으로 갔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개판이에요. 모르겠어요. 그렇다 할 뚜렷한 쏠림 현상이 없기 때문에 올라도 내려도 이상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냥 전 안 들어가요. 무조건 안 들어가고 계속 관망해야 되고, 몰라요. 이건 자고 일어나서 3% 올라도 이상할 게 없고 3% 떨어져도 이상할 게 없으니까 이런 데 들어가 있으면 그냥 피곤하기만 하기 때문에 별로 그냥 그럴 것 같고, 시청자분께서 그런 말씀 하신 분도 계셨어요. 이거 화요일날 나온 거고 우리가 금요일날 보는 거면은 지난 자료이기 때문에 별로 값어치 없을 것 같은데 하하 하면서 이렇게 그냥 웃으셨는데, 이거 COT 자료만 가지고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꽤 많아요. COT 자료 플러스 오픈 인트레스트만 가지고선 요거 초록색 선, 이것만 가지고 잘 트레이딩 하시는 분 많고 돈 잘 버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것만 갖고 트레이딩 하진 않지만, 이게 지금 투자자들 클래스를 갈라놓고 개미 투자자 대 기관 투자자들의 다른 행보,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생각과 심리를 반영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에 몰빵을 하진 않지만 이런 가늠하기 좋은 지표 중에 하나로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MD인데, MD 다시 말씀드리지만 MD가 항상 나오는 건 아닙니다. MD 없이도 변곡 좀 올 수 있어요. 그런 경우도 많이 봤고요.
MD 안 나왔는데 마켓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너무 화내지 마시고, MD가 나올 수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렇다. 지난주에 보면은 MD 없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마켓이 크게 떨어질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고 막 MD 있는 거 아닙니까? 뭡니까? 이제 하고 질문을 해주시는데, 그냥 여러분도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은 답은 있는 게, 자, 모멘텀 꺾였나요? MD 찾아보기. MD 없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왜냐하면, 자, 수요일 날 FOMC 나왔고요. 부합했죠. 5.5 올릴 것 같았으니까. 이거를 뭐라고 의미를 두고 해석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임팩트 없고, 뭐 너무나 예상하고 있었으니까 전부 다 5.5로 그냥 갔고, 결국 5.75로 갈 거냐 말 거냐인데, 파월 의장이 힌트 안 줬잖아요. 9월달 가서 돼봐야 알지. 나한테 고만 질문해. 인플레이션 데이터도 2번 나오고 고용 데이터도 2번 나오고 다 아직 2번씩 남았으니까 기다려 봅시다. MD 나올 상황이 아니었죠. 중요하지 않았어요, 별로.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5.5 갔다는 건 중요했지만, 우리한테 MD 힌트를 줄 거냐 말 거냐, 대중 심리를 파악할 수 있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됐습니다. 목요일 날 보면은 목요일 날 나온 지표가 아주 좋게 나왔죠. 전부 다. 경제가 진짜 탄탄하다. 왜 이렇게 탄탄합니까? 방금 제가 떠든 20분 동안 떠든 그 이유 때문입니다. 재정 적자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다 지금 떠받치고 있어요. 경제를. durable goods order가 생각보다 강하게 나왔고요. GDP도 생각보다 강하게 나오고, 주간 실업 청구 건수도 생각보다 적게 나왔으니까 강한 거고요. 고용시장도 지속적으로 클레임하는 거, jobless 클레임도 강하게 나왔어요. 야, 이걸 보면은 뭐예요? 원래는 연준이 더 올릴 거다. 5.7로 6% 갈 수도 있겠구나. 주식시장에는 나쁜 효과를 가져오죠. 악재여야 되죠. 원래대로 따지면. 근데 목요일 날 올랐습니다. 오전 중에. 강하게 올랐죠. 그럼 이거는 뉴스는 악재였는데 올랐다. 나스닥이. 불일치는 불일치인데 변곡점 불일치가 아니라 상승세 불일치죠. 그러니까 오르는 장에서 꺾이는 걸 찾는, 변곡점을 찾는 제 입장에서는 호재가 나왔는데 주식이 떨어지면 스팀이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제가 MD를 찾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악재가 나왔는데 주식이 올랐다는 건 악재도 굿뉴스로 간주한다는 거니까 무서울 게 없다는 거죠, 투자자들이. 페드가 25베이시스 포인트를 더 올리건 50베이시스 포인트를 올리건 상관 안 해. 침체 안 올 것 같거든. 이것 봐. 듀러블 구즈나 GDP나 얼마나 강하니. 고용시장도 탄탄하고 침체 아예 없을 거야. 그러한 마인드로 투자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아예 상승 요인이죠. 그냥 상승 요인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간땡이가 부은 게 더 붙고 있는 거죠. 더 자신을 얻는 거니까 이거를 MD는 절대 아닙니다. 그죠? 불일치가 나긴 했는데 우리가 바라고 있는, 제가 보고 있는 변곡점을 찾을 수 있는 불일치가 아니라 아예 마켓이 정말 겁대가리 없이 오를 수 있다라는 그런 불일치가 나온 거죠. 악재도 이제는 악재로 해석이 안 되고 호재로 돌아서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본 YCC 컨트롤이 약간 이징할 수 있다, 완화할 수 있다 조금. 그러다 보면은 옌 캐리 트레이드가 비싸지니까 미국 국채 살 사람이 없어지니까 그만큼 레이트가 올라가면서 미국 국채의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제 그게 악재로 나타나면서 떨어졌다. 이제 이런 해석이 있는데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뭐예요? 이것도 뉴스하고 마켓하고 일치했죠. 악재가 나왔는데 떨어졌으니까 일치했잖아요. 불일치가 없었잖아요. 금요일 날은 PC가 헤드라인이나 코어나 둘 다 부합했고 약하게 나오면서 인플레가 빠르게 완화하고 있다. 그러면은 연준이 덜 올릴 거다, 금리를. 이건 호재죠, 주식한테. 그러니까 올랐습니다. 호재가 나왔으니까 올랐어요. 그럼 이거 뉴스하고 마켓하고 일치했죠. MD가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도. 즉 사람들의 심리가 꺾이지 않았다. 아직도 사람들의 모멘텀이 꺾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10일 동안 연속으로 상승했던 다우가 13일인가 14일 만에 하루 꺾이고 나서 다시 올라갔죠. 주식시장 모멘텀 안 꺾였습니다. 제가 보기엔. 하지만 오르는 힘이 좀 약간 약해진 건 있어요. 오르는 힘이 약해졌다기보다는 투자자들이 약간 멈칫멈칫하면서 두리번거리는 거, 조금 더 이렇게 약간
그래도 앞뒤를 좀 보면서 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워낙 너무 많이 온 거 아니야? 약간 그런 두리번거리는 트렌드가 좀 생긴 것 같고, 요거 하나 노티스ብል 할 만한 거는 다우존스에 있는 중장기 롱이 사라졌습니다. 다음 장을 보면은 요 지금 다우존스에서 없어졌어요. 빨간 선이 없죠. 빨간 막대기가. 원래 중장기에서 다우는 항상 롱이잖아요. 롱을 많이 하고 있냐, 적게 하고 있냐에 따라서 요 적을 때는 숏을 들어가면 그러니까 떨어질 거라고 보는 거고, 이렇게 높을 때는 다우가 오를 거라고 보는 뷰라 그랬잖아요. 이건 이제 상대적인 거니까. 빨간 선이 이렇게 밑으로 숏으로 가는 건 경우는 잘 없으니까. 근데 아예 사라졌어요, 롱이. 그리고 투기 기관이나 개명님들이나 거의 포지션이 없죠. 요것만 봤을 때는 다우가 거의 올 때까지 온 것 같다라는 뷰가 중장기 투자자들 사이에서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아요. 다우 진짜 올 때까지 간 것 같다. 지금 오를 여백이 많이 남지 않은 것 같다라는 뷰. 그거 하나 노티스ብል 한 것 같고, 그러니까 즉 오르긴 오르는데 투자자들도 약간 이게 지금 쉬어가는 건지 뭐 스팀이 다한 건지 약간 서로 쳐다보면서 이거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그렇게 분위기 잡고 있는, 눈치 살피고 있는, 그렇죠? 눈치 게임 모드로 들어간 것 같아요, 약간.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이럴 때일수록 MD 변곡점을 찾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뭐 AI 거품이 뭐 꺼져 가니까 투자자들이 뭐 팔고 나오는 거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그냥 이런 이유들은 모르겠어요. 그냥 지난 다음에 갖다 붙이는 이유고, 만약에 오를 장에는 그냥 무슨 이유든지 갖다 붙이고 나서 오르는 것 같고, 만약에 계속해서 상승장을 이어간다 그러면 이것도 가능은 한데, 상승장이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테마는 이런 거겠죠. 침체 없다. 경제 성장 3%도 갈 수 있다. 인플레는 인플레대로 잡힌다. 그렇죠? 요게 이제 강세를 몰고 올 수 있고, 만약에 반대로 약세를 가져올 수 있는 거는 7월 달에, 그러니까 8월 중순에 나올 7월 CPI가 이제 기저효과도 사라졌고 점점 사라질 거고, 유가도 이제 80불까지 왔으니까 헤드라인이 3% 밑으로 떨어지는 건 어렵지 않겠냐. 다시 살짝 반등하는 기미를 보이면 또 파월 아저씨 긴장하면서 뭔가 바뀔 수 있지 않겠냐. 그 두 가지의 힘이 이제 계속 힘겨루기를 하겠죠. 그래서 누가 이기냐에 따라서 이제 분위기가 흘러갈 것 같고, 이럴 때일수록 만약에 MD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모멘텀이 꺾였구나, 뭐 이제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 지금 오늘날에는 계속해서 그냥 저는 관망하고 있는 게 약간 올라도 이상하지 않고 내려도 이상하지 않는 그거의 이제 연속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뱅크 오브 캘리포니아가 팩웨스트 산다고 하면서 이제 은행 불안 당분간 잠재울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망할 수 있는 은행 많지만 페드가 열심히 다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어있는 간땡이가 쪼그라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은행을 봐서는. 이제 대손실 문제가 나오고 해야 되는데, 대손실 문제는 하루 이틀 만에 나올 문제가 아니니까. 다른 주식시장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는 이제 높아지는 10년 금리인데, 그래서 제가 장기채는 저는 안 산다 그러는 거고, 10년 금리가 뛰면은 목요일 날 가격이 떨어졌잖아요. 요 위험은 위험인데, 미국 재정 적자하고 부채를 걱정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그거를 보는 것처럼, 잠시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누구 배를 눌러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걱정하는 것처럼 재정 적자하고 부채를 걱정해서 당분간 그 뭐랄까, 그게 마켓을 드라이브 다운 한다든지, 마켓을 폭락을 시킨다든지 이런 거는 쉽게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제가 요 전에 터무니없이 높은 미국 재정 적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를 가지고 숏을 해야 된다라는, 그렇게 연관 짓지는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불거지고 이게 문제가 돼서 주식시장을 끌어내리고 달러가 약세가 되고 막 이렇게 정신 없어지려면은 이건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이게 플레이 아웃 하기 위해서는. 그다음에 이제 인플레 위험이 다시 올까 말까, 유가 올라가는 거, 음식값 올라가는 거. 그렇습니다. 저도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인플레가 너무 싫지만 이제 미래를 위해서는 거품이 꺼져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인플레가 어느 정도 있더라도 그거를 우리가 버티는 게 맞지 않나. 금리를 정상화 시켜놓고 나서. 자, 다음 주에
호주 8월 1일 날 4.35%로 올릴 수 있다고 컨센서스가 나와 있는데 올릴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예, 얘들 인플레이션 잡아야 되니까. 이쪽이 지금 6에서 7% 왔다 갔다 하는데 한국한테는 안 좋은 뉴스죠. 배드 뉴스죠. 예, 계속해서 한국은 3.5%에서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으니까 총재가 기준금리 격차 같은 거 걱정하지 말고 그런 질문 나한테 그만하라 했으니까 조용히 하라고 하니까 조용히 해야 될 것 같은데 한국은 딜레버리징 절대 못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이렇게 가면은 진짜 제일 먼저 외환위기 맞을 가능성 저는 되게 높아진다고 봅니다. 신나게 가계부채 늘리고 있는데 할 말이 없습니다. 예, 이거는 1,300원 아래로 머물고 있는 동안 1,300원, 1,350원 아래에 머물고 있는 동안 그동안만이라도 총재님 두 다리 뻗고 잘 주무시길 바랍니다. 이거 어떤 식으로든지 문제 몰려오면 되게 어글리해질 것 같아요. 한국 상황이. 예, 지금 이 상황에서 계속 가계부채를 늘리고 있다는 게 믿기 힘든데 가계부채는 실질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면서 총재는 딜레버리징 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이게 완전히 진짜 이렇게 표현해서 좀 죄송하지만 삽질 중에 삽질이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IMF 때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 IMF 때를 뺨치는 정도의 삽질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딜레버리징 얘기하면서 부채를 늘리고 있다는 게 완전히 말이 안 되거든요. 좋습니다. 한국 얘기는 부동산이 됐건 지금 뭐 금융시장이 됐건 다음에 기회가 되면 곧 또 한국 포커스된 세션을 하나 준비를 할게요. 자, 이번 주는 하여튼 새로운 주, 다음 주에는 미국이 화요일 날 나오는 잡 오프닝하고 금요일 날 나올 난팜 페이롤하고 실업률에서 MD가 나올 수 있을지 어떨지 한번 지켜보시죠. 나올 확률은 낮아 보일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우존스에서 COT 보여드렸고 S&P도 큰 변화는 없습니다. 러셀도 큰 변화 없었고요. 단지 US 달러를 보면은 여기 지난주보다 더 줄었어요. 즉 중장기 투자자들이 봤을 때 달러 약세에 베팅을 더 하고 있어요. 달러 더 약해질 거다라고. 그러니까 파월 아저씨는 지금 5.75 갈 수도 있다라고 이제 문을 열어놓긴 했는데 갈 확률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지만 어쨌든 지금 달러가 계속 약해질 거다. 이런 추세가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달러가 약해지면은 커머디티 가격이 올라가면서 다시 인플레가 올라올 텐데 그게 또 다시 100일까지 가 있으니까 요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달러에 대한 향방은 지금은 뭐라고 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 공고 먼저 가겠습니다. 광고 가기 전에 공고. 늘 방문해 주시고 영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꼭 저한테 챌린징하고 뭐라고 하시는 글만 가져와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칭찬해 주시는 댓글에 대한 감사를 늘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칭찬 댓글 진짜 너무 힘이 되고 감사합니다. 잘하고 있다고 응원해 주시고 하시는 분들 되게 감사한데 제가 와서 여기다 갖다가 쓰는 댓글은 보통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의 글을 많이 갖고 오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야 제가 설명드리기가 좋으니까 제 입장을. 자,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켓 예측 불가능하다. 간단히 말하면 너 하고 있는 거 헛수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예, 마켓 예측하는 거 불가능하고 아주 어려운 건 아는데 제가 하는 거는 마켓 예측이라고 해야 될까? 제가 이걸 오랫동안 보다 보니까 제 나름 보다 보니까 이 양대 무리가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가 대충 그게 감이 오니까 그 군중 심리를 예측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모멘텀을 예측하고 군중 심리를 예측해서 그러니까 제가 자꾸 심리 지표를 많이 보고 COT를 보고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어렵죠. 어렵긴 하는데 이거를 정부 개입이 상황을 바꿔놓을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많이 보다 보니까 중장기적으로 이론을 비관적으로 가지고는 있지만 제가 단기 실전에서 나스닥 100 기준으로 13,000일 때도 숏 안 하고 14,444대도 숏 안 하고 15,444대도 안 갔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주식은 아무 때나 숏 때리면 큰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론을 우선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론을 이해한 다음에 마켓을 예측하려고 그런다기보다는 대중 심리를 이해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거를 어느 정도만 하면 돈을 크게 잃지 않는 그렇죠? 예, 제가 계속해서 숏을 안 치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게 물론 갑자기 내일 모레 떨어져가지고 제가 숏 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걸 보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뭔가 뭐 막 예,
무슨 말씀인지 아셨으리라 믿고. 예,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이론하고 실전을 나눠 놓는 거고 프론트 러닝을 한다는 게 어딘가 포지션을 잡고 15,444에 미리 들어가서 포지셔닝을 해놓고 버팅기고 기다린다는 게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자꾸 제가 더 심리 쪽에 투자자들 심리랑 그런 흐름에 더 포커스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 같은 세상에서.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은 어떤 이벤트를 보고 결정을 하시며 어떤 이벤트를 보고 엔트리 포인트를 잡고 엑시 포인트를 잡으시는지 그런 걸 제가 자꾸 여쭤보는 거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중에서 가장 무의미하게 생각하는 게 뭐 relative strength index라든지 뭐 P ratio라든지 이런 거 이거 거의 아무짝에 쓸모 없어요. 예, 20배는 많이 된 거며 25배는 많이 된 거며 그렇잖아요. 25배에서 30배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숫자를 제가 금융 교과서에서 배운 숫자를 제가 거의 안 보는 이유가 참 트레이딩 하는데 도움이 안 돼요, 얘들은. 자, 또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논리적 비관론 따지다가 너 계속 논리적으로 비관론을 따지는데 나도 이런 거 따지다가 많이 기회 잃었다. 좋은 기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어느 기간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지만 언제 기회를 잃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2009년 이후에 기회를 잃으셨다면 혹시 정부 개입, 구제금융, 중앙은행의 만행, 즉 중앙은행의 힘 이거를 반영하는 기회를 놓친 게 아니신지. 이게 도덕적 해가 난무한 자본주의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플러스 민주주의에 살고 있는데 여기서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약체 국가, 즉 부모가 쓰러질 때까지 자기네 나라 가게와 기업을, 즉 애들을 도와줄 겁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 부분을 자산 가격에 반영시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꼬아서 생각하시라 그랬잖아요. 근데 논리적으로 비관론을 펼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이걸 자산 투자에 적용할 때는 좀 다르게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놈의 정부 개입이 굉장히 크거든요. 제가 여기서 지금 이 새끼들 설마 했는데 역시였네, 역시나였네 하면서 1.4 트릴리언 이걸 보면서 제가 놀라고 짜증나는 것처럼 역시 또 갖다 돈을 찍어댔구나. 그러니까 2.4%가 경제 성장을 하고 고용이 안 무너지지. 이렇게 큰 재정 적자, GDP 대비 재정 적자를 런을 하는데 어떻게 여기서 침체가 오고 있어요, 미리. 이 부분을 우리가 되게 계속해서 생각하고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다 보면은 그럼 계속해서 사기만 하면 되겠네. 그렇죠. 어느 정도까지는 사긴 사는데 그러다가 돈 없고 힘이 떨어진 부모가 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foreign currency crisis가 올 거고 FX crisis가 올 거고 sovereign debt crisis가 온다. 아니면 가계부채 crisis가 오든가. 그게 뭐냐? 한국 같은 케이스가 되게 가장 딱 좋습니다. EM에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라고 하는 거고. 저도 이거를 제가 2009년에 처음 실수로 당했다 그랬잖아요. 크레딧 스위스 일할 때 제가 항생펀드 갖고 있을 때 리먼 터지고 난 다음에 시간 지나니까 뭐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반토막이 났는데 그 순간에 제가 이걸 들고 있을까? 아니면 팔아야 되나? 결정해야 되는데 제가 뭘 알아요. 그때 사회생활 시작한 지 한 4, 5년밖에 안 됐는데 그때 제가 회사에서도 당연히 잘리진 않았어요. 운 좋게. 12명 팀이 6명 줄어들 때 저희는 채권부서였기 때문에 채권부서들이 정말 무지막지하게 많이 잘렸거든요. 네, 주식이나 M&A 쪽보다 저희가 타격을 많이 입었어요. 채권 문제로 생긴 저거니까. 그래서 채권 시장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저희도 많이 당했는데 그때 당시에 크레딧 스위스에 있던 그 위에 있는 양반들도 우리가 팀 미팅을 할 거 아니에요. 2009년에 앞으로 어떻게 이걸 헤쳐나가야 되냐. 어느 비즈니스에 포커스를 맞추고 어느 클라이언트에 포커스를 해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냐. 이런 팀 미팅을 할 거 아니에요. 연초에. 그때 보스들이 인더스트리에서 20년, 30년, 40년씩 일하셨던 그 보스들이 다 같이 한 얘기가 하이힐드 채권 앞으로 3년 동안 문 닫자. 없을 거다. 몸살이고 안전한 것만 해라. 라고 그때 이구동성으로 다 말했단 말이에요. 이때 보스들이. 그러니까 저도 그걸 듣고 다 끝났구나. 앞으로 그냥 고개 숙이고 보너스도 없을 거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잘리지 않고 그냥 한 3, 4년만 더 다니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바로 벤버넌키가 제로 금리 가고 돈 막 찍어대기 시작하면서 다 살아났잖아요. 2009년부터. 금융시장은 다 살아났어요. 부동산 시장은 올라가는데 12년, 13년까지 걸리긴 했지만 이게 중앙은행이랑 정부 개입의 힘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무서운 게 여기서 얘들이 10에서 13%의 재정 적자를 내면서 돈으로 밀고 들어와서 양적 완화를 하고 돈으로 밀어붙이는 부양책을 펼쳤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과서에서는 이걸 알려주질 않거든요. 뭐 요즘 교과서는 뭐 나올 수 있는지 몰라도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뭐 이론 A, B, C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중앙은행의 구제금융이다. 이렇게 말하는 교과서는 없어요. 네가 배운 뭐 RSI 중요하고 P 레이쇼 계산하고 R 스퀘어 계산하고 토빈 스퀘어가 어떻고 무슨 시오리를 막 가르친 다음에 근데 이 시오리 다 무용지물이다. 왜? 중앙은행에서 돈 잔치하면 제로금리 놓고 돈 잔치하면 다 오를 거거든 자산 가격이. 이렇게 가르치는 교과서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많이 간과해요. 이제 요즘은 사람들이 더 많이 이제 책도 많이 나오고 이쪽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인지를 하고 있긴 하죠. 그러니까 논리적인 비관론을 따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자산 투자에다가 그대로 갖다 적용시키는 게 문제라고 봐요, 저는. 그리고 지금 올 때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는 부글부글 끓다가 터질 때가 됐다라는 생각인 거고요. 물론 제가 틀렸을 수 있죠. 안 터지고서는 5년을 더 갈 수도 있죠. 그때 터질 수 있는데 돌아가는 상황이나 꼬라지를 봤을 때 브릭스라는 기관이 뭉쳐서 근본이제를 하느니 뭐 비트코인이 나와가지고 비트코인이 저 중앙 저 탈중앙화를 시켜야 되느니 이런 얘기가 나올 때는 사람들이 그만큼 더 많이 이거의 중요성을 알고 중앙은행들의 남용, 직권 남용, 그 남용하는 거의 위험성을 더 많이 알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비트코인은 거래소하고 무관하다. 좀 알고 얘기해라. 뭐 이러시는데 그게 무슨 얘기였냐면은 지난번에 제가 이제 금을 만약에 정부가 탄압하거나 금지를 시키거나 뭐 이제 그렇게 되면은 암호화폐도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런 거를 비트코인은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트레이딩 할 수 있다는 거를 몰라서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 말씀은 정부가 금이나 코인을 만약에 때려잡으면 법정 화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금이나 코인처럼 얼터너티브 커런시를 때려잡기 시작하면 암호화폐도 타격을 심하게 입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일 먼저 클램 다운 하는 게 거래소일 테니까. 그게 뭐 코인베이스일 수도 있고 바이낸스일 수도 있고 CFTC에서 거래되고 있는 선물일 수도 있고 뭐든지 간에 지금 크립토커런시라고 하는 암호화폐 이게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그 법정화폐하고 크립토커런시 중간에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래소가. 그죠? 그거는 부인을 안 하시잖아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이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거래소를 문을 닫아버리고 금을 압수를 하고 막 이렇게 되면 금만 문제가 아니라 암호화폐도 다 같이 타격을 입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였고 만약에 본인은 나는 거래소하고 전혀 상관없고 나는 전쟁 준비를 위해서 오로지 비트코인만 보유하고 있어. 다른 코인 19,990개의 코인은 거들떠도 안 봐. 난 무조건 비트코인이야. 죽으나 사나. 거래소하고 절대 거래 안 해. 비트코인도 거래소 필요 없고 다 그냥 직접 거래만 해 나는. 이런 하드코어 비트코인 러버면 좋아하시는 분이면 오케이. 그럼 인정 그냥. 그냥 비트코인 계속 가지고 계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비트코인을 잘 이해를 못한다고 이제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코인 좋아하시는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면서 한 80%, 90% 거의 동의를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 떠드는 게 중앙은행들의 만행, 그 위험성에 대해서 많이 부각시키고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서 갈라지거든요. 코인 좋아하시는 분들하고 저하고. 저는 이제 원래 돈인 금으로 가야 된다는 거고 코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나 이제 암호화폐로 가야 된다. 이렇게 갈라지는데 요 갈라지는 포인트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잘났다, 제가 옳다, 여러분들이 틀렸습니다가 아니라 제가 돈하고 화폐를 보는 관점이 여러분들하고 많이 달라요. 제가 맞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관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걸 뭐 다시 지금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왜냐면 지난 영상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거기서 생기는 마찰이기 때문에 그거를 저도 조심을 할게요. 제가 너무 비트코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다든지 막 너무 까댄다든지 막 좀 덜 그러면 들으실 때 덜 거북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뭘 모를까봐 그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너 너무 모르면서 떠든다라고 이제 그렇게 공격들을 하시는데 코인 쪽의 뷰를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코인을 꼭 제가 사야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 누가 제 머리에다 총을 겨누고 너 코인 하나 골라. 너 코인 하나 사야 돼. 꼭 사야 돼. 뭘 살 거야? 1억 원어치 사야 돼. 그러면 저는 이더를 산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더처럼 이더리움이란 플랫폼 위에 얹어져 있는 그 뎁스를 써가지고 활용성이 되고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GDP를 바탕으로 달러를 쓰듯이 차라리 이더리움 플랫폼에서 많이 뎁스가 활성화가 돼서 이더를 쓸 수밖에 없는 그 플랫폼이
탄탄하게 구축이 되면 나중에 더 대체되기가 어렵습니다. 있어가 제가 보기엔 비트코인보다. 비트코인은 여러분들이 블록체인 테크놀로지 이것저것 해가지고 절대 대체될 수가 없다고 믿으시지만 저는 비트코인이 유행 타듯이 그냥 한순간에 바뀔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여러분들이 동의 안 하시는 건 알아요. 예, 근데 그걸 제가 여기서 뭐 많이 너무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으니까 차라리 이서가 나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보다. 예, 뭐 그냥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저한테 그러니까 제가 비트코인 얘기를 좀 덜 할게요. 가급적이면. 왜냐면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뭐 한 10분이면은 한두 분 정도는 코인을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으니까 하여튼 어쨌든 뭐 서로 너무 미워하지 말고 그냥 상대방의 관점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금 수익 내기 어렵다. 조심해라. 맞습니다. 금은 제가 봤을 때는 단기 수익성 때문에 사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단기 수익 내시라고 금을 사세요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는 것 같고 없고 그다음에 이건 오히려 wealth preservation용이다. 지난번에 뭐 자산의 5%에서 10% 정도를 보유하고 계신다. Why not? 비트코인을 내 자산의 5%에서 10% 정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계실 듯. 뭐 이제 그런 식으로 가면 되는 거고. 자, 금 본이제 불가능한 이유는 공급량에 대해서 말씀한 분이 계셨어요. 금 공급량. 이거는 제가 아예 금사세요 금사 편에서 되게 자세히 말씀드렸거든요. 예, 금 가격이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이게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 한 두세 달 전에 제가 올렸던 건데 제가 거기서 금 계산 방법, 가격 계산 방법까지 말씀드리고 시나리오별로 설명을 해놨으니까 참고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광고입니다. 야, 이거 진짜 민망한데요. 제가 메시지를 받았는데 이 2만 원짜리 치킨 이벤트를 이렇게 많이 응모를 하실 줄 몰랐는데 치킨 이벤트 응모가 너무 많아서 전원 지급이 어렵다고 하십니다. 7월 21일 전에 신청하신 분들도 포함이고 말 바꿔서 정말 죄송하다고 유한타증권에서 말씀을 하시고 저도 덩달아 죄송합니다. 광고를 때린 사람으로서. 그래서 룰이 치킨 기프트콘 1000명한테는 나가고 이게 선착순일 것 같은데 1000명한테만 나가고 전원 스타벅스 기프트콘으로 제공해드린다고 하시네요. 얼마짜리 스타벅스 기프트콘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2만 원짜리 치킨에 당황하신 것 보니까 제 추측컨대 아마 5천 원짜리가 아닐지 그냥 다 2만 원짜리 쏘셔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예산을 초과했나 봐요. 2만 원에 당황하신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솔풀경 신청자가 많았던 거라면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유한타증권에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이벤트는 진행 중이니까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유치자 등록, 신규 가입 등록 시 KBL로 계속 진행해 주시면 된다고 하시네요. 자, 하여튼 앞으로 이런 실수 없게 하겠다고 사과드린다고 하십니다. 저도 죄송합니다. 그래도 유한타증권 광고는 당분간 계속 하고요. 코인 관련 회사 광고는 받지 않습니다. 이메일 안 주셔도 됩니다. 계속 주시네요. 예, 하여튼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에 더 좋은 매트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